산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금봉산은 고요함 속에 신비를 간직한 곳이었다. 절 마당의 중심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굵은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할아버지 은행이라 불렀지만 어둠이 내린 후에는 아무도 그 주변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무를 스칠 때마다 옛 영혼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금봉산은 특별히 평화로웠다. 향냄새가 대웅전에서 마당으로 퍼지고 일주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낡은 집신이 돌바닥에 끌리며 느릿한 소리를 냈다. 40년 넘게 절에 머물며 구도의 길을 걸어온 일주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방문에 익숙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이는 물을 청하거나 아이들은 과자를 달라며 뛰놀곤 했다. 하지만 그날 눈에 띄게 슬픔이 깃든 소년이 나타나 스님을 놀라게 했다. 겨우 8살로 보이는 이 소년은 마르고 창백했으며 낡은 티셔츠와 헐렁한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눈은 유난히 맑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이 담겨 있었다. 소년은 절 입구에 서서 양손을 꼭 쥐고 있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보였다. 일주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절에 무슨 일이냐? 물이나 과자를 원하니?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향 한 자루만 피우고 싶습니다. 일주 스님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많은 아이들이 절에 오는 것을 보았다. 어떤 아이는 하룻밤 묵을 곳을 청하고 어떤 아이는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했지만 단지 향 한 자루를 피우고 싶다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스님은 소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얼굴임을 깨달았다. 내 이름이 뭐니? 어디서 왔니? 스님은 여전히 부드럽게 물었다. 김민호라고 합니다. 옆 마을에 삽니다. 소년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일주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는 대웅전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인 향로에서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럼 저기 부처님 앞에 향을 피워라. 내가 향을 줄게.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절마당 한 구석에 있는 은행나무를 가리켰다. 거기가 아니라 은행나무 아래에 피우고 싶어요. 소년의 말에 일주 스님은 잠시 멈칫했다. 비록 그 은행나무가 절의 신성한 상징이긴 했지만 그곳은 영적으로 무거운 기운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뜬 밤에 은행나무 아래서 어렴풋한 형체를 보았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어른들조차도 은행나무에 가까이 가길 꺼렸다. 하물며 어린아이가? 일주 스님은 민호의 얼굴에서 장난기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진지함만 보였다. 정말 그곳에 향을 피우고 싶니? 왜 하필 은행나무 아래인 거니? 민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 피워야 해요. 아버지가 거기 묻혀 계세요. 민호의 말은 그 평화로운 아침을 날카롭게 갈랐다. 일주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빗자루 손잡이를 꽉 쥐었다. 스님은 이 절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다. 꿈을 통한 예언에서부터 놀랍게 이루어진 기도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아이의 입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아버지가 거기 묻혀 있다고? 그 말은 스님의 몸을 떨게 했고 그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했다. 마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 이때 몇몇 젊은 스님들과 청소를 돕던 마을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들었다. 한 젊은 스님이 다가와 민호를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뭐라고 했니? 아버지가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다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니? 민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그 스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꿈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은행나무 아래 서서 땅을 가리키며 내가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마당에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낙엽을 줍던 노파가 작게 외쳤다. 어머나, 저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얘야. 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은행나무로 걸어갔다. 일주 스님이 방금 건네준 향을 손에 들고
나무 뿌리는 땅 위로 드러나 거대한 뱀처럼 꼬여 있었고 그 중앙에 작은 빈 공간이 있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향을 땅에 꽂았다.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타오르며 향연기가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막 타기 시작한 향이 갑자기 격렬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넣은 것처럼 붉은 불꽃이 강렬하게 타올라 눈 깜짝할 사이에 향 전체를 태워버렸다. 땅에는 작은 재만 남았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일주 스님은 많은 이상한 일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향이 타오르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한 젊은 스님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낙엽을 줍던 노파는 재빨리 은행나무에 절을 하고 기도를 중얼거렸다. 제사를 지내러 온 중년 남성이 가까이 서서 불쑥 말했다. 이 아이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나무에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은행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일주 스님은 다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부드러웠다. 말해보거라. 내 아버지는 누구시냐?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됐니?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아버지 이름은 김진호예요. 제가 어릴 때 실종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여기, 이 은행나무 아래 계세요. 민호의 말은 조용한 수면에 던져진 돌처럼 마당 전체를 흔들었다. 이 소식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이 절 입구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소년을 믿었고 또 누군가는 민호가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타버린 향과 소년의 확신에 찬 말은 아무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일주 스님은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금봉사가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민호의 말, 그 이상한 향,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의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봉사의 마당은 보통 때의 평화로움과 향냄새, 새들의 지저김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기능감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김민호 소년과 은행나무 아래에서 불타버린 향에 대한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나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절 앞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의심스러워했고 또 누군가는 두려워했지만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다. 과연 소년의 말이 사실일까? 정말 수백 년 된 저 은행나무 아래에 끔찍한 비밀이 묻혀 있는 것일까? 일주 스님은 절의 작은 방에 서서 양손을 등 뒤로 모으고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은행나무를 향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 살면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지만 오늘처럼 불안한 적은 없었다. 민호의 말. 아버지가 거기 묻혀 있어요는 마치 바늘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고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 그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마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울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소리 없는 슬픔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젊은 스님인 도헌이 일주 스님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두 진실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절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일주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은 간단하지 않구나. 은행나무는 신성한 곳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소년의 말과 그 향이 타오른 모습,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야.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경찰에 연락하자. 이 상황을 명확히 해야 우리 절의 명예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도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평소 저를 도와주시는 박 반장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일주 스님은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안으로 들어가자. 네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렴.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스님을 따라 절 안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오래된 나무 탁자를 비추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몇몇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일주 스님은 민호를 마주 앉혔다. 자, 이야기해보렴. 내 꿈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니? 왜 은행나무 아래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그리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자주 꿈을 꿨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아버지가 파란 작업복을 입고 은행나무 아래 서 계셨어요.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과 똑같은 옷이었어요. 아버지는 땅을 가리키며 민호야,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는 널 떠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번 꿈에서 깨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어젯밤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더 선명하게요. 아버지는 오늘 절에 가서 아버지에게 향을 피워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평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일주 스님과 도헌 스님의 얼굴에 당혹감을 가져왔다. 꿈이 아무리 생생해도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향이 이상하게 타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헌 스님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내 아버지 이름이 김진호라고 했지? 어떤 일을 하셨니? 그리고 어떻게 실종되셨는지 말해줄 수 있니?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꼭 쥐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들판에 데려가 놀아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떠났다고 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많이 우셨고 그러다 병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실종되셨을 때 저는 겨우 2살 반이었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일주 스님은 가슴이 아파왔다. 고아가 된 아이가 할머니와 힘겹게 살아가며 아직도 실종된 아버지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니. 스님은 민호를 믿고 싶었지만 이성은 모든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마당에서 소란이 일었다. 사찰일을 도왔던 박씨라는 중년 남성이 다급히 들어왔다. 스님, 밖에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경찰을 부르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는 이 일이 절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일주 스님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순간에 소문은 빠르게 퍼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도헌 스님에게 말했다. 경찰에 연락해라. 이 일은 분명히 해야 한다. 사찰의 명예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1시간 후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절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선두에 선 황경감은 38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지만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호를 보고 일주 스님에게 눈을 돌렸다. 은행나무 아래 누군가가 묻혀있다는 소년의 이야기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심각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님과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경감은 민호의 진술을 기록하기 위해 앉았다. 소년은 꿈과 향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고 아무것도 추가하거나 바꾸지 않았다. 경감은 경청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심이 보였다. 그는 물었다.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니? 넌 아직 어리니까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누군가가 너에게 들려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거짓말 아니에요. 꿈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은행나무 아래 계시다는 걸 알아요.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설득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그는 일주 스님에게 돌아섰다. 스님은 김진호라는 소년의 아버지나 은행나무 주변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일주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그가 절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은행나무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이 지역이 정비되면서 땅이 높아졌습니다. 그 무렵 한 여성이 남편을 찾으러 절에 왔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진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고 그 후로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황경감은 기록을 마치고 일어섰다. 조사하겠습니다.
우선 김진호라는 사람의 신원과 실종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나무는 당분간 그대로 두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아 땅을 파볼 수도 있습니다. 경감의 말에 바깥의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은행나무를 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파박 할머니처럼 절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저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요. 건드리면 불길한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소년의 아버지가 정말 거기 있다면 이런 원통한 일이. 일주 스님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절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소년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도원 스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사를 준비하고 신들의 보호를 기원하자. 만약 은행나무를 파야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의식을 따라야 한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 창문을 통해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꿈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의심하더라도 진실이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가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절 마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다. 소문은 인근 마을까지 퍼졌고 압력은 금봉사와 아무도 그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은행나무에 쏠렸다. 그날 아침 금봉사의 마당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마치 하늘과 땅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수백 년 된 은행나무는 여전히 위험 있게 서 있었지만 오늘은 단순한 신성한 상징이 아니라 곧 밝혀질 비밀의 중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마당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부터 호기심 많은 젊은이까지 모두의 시선은 은행나무에 고정되어 있었다. 속삭임, 기도 소리, 한숨 소리가 섞여 불안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일주 스님은 은행나무 옆에 설치된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제단 위에는 향이 피어올랐고 과일, 떡, 그리고 맑은 술 한 병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노란 가사를 입고 가슴 앞에서 양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도원 스님과 몇몇 젊은 스님들이 뒤에 서서 의식을 보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의식의 엄숙함과 긴장감을 느꼈다. 은행나무는 원래 신성한 장소였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오늘 은행나무 아래의 땅을 파는 것은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게 만드는 결정이었다. 김민호 8살의 소년은 일주 스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어제와 달리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낡은 티셔츠와 헐렁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마치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무거운 임무를 지고 있는 사람처럼 꼿꼿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측은한 마음으로,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 물어보지 않았다. 은행나무 아래 묻힌 아버지에 대한 소년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오늘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황경감은 조사를 이끄는 경찰관으로 일찍부터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 옆에는 인근 마을에서 불러온 잡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삽, 곡괭이, 그리고 작은 굴착기까지 가져왔다. 하지만 황경감은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굴착기는 표면의 흙을 제거하는 데만 사용하고 더 깊은 땅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야 한다고. 이는 단순히 이곳이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만약 민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은행나무 아래의 모든 단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일주 스님이 제사를 마친 후 그는 황경감에게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우리는 신들과 조상들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오늘의 발굴이 어떤 영혼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 아래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절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은행나무를 떠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는 조심스럽게 작업할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일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고 다른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박할머니, 절에 자주 오는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저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요.
만약 소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해방되지 못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너무 불쌍해. 작업자들이 일을 시작했다. 굴착기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며 표면의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하지만 은행나무에 뒤얽힌 뿌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멈춰섰다. 뿌리는 마치 거대한 뱀처럼 서로 얽혀 땅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서 발굴 작업이 어려웠다. 한 작업자, 김 씨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황경감에게 말했다. 뿌리가 돌처럼 단단해요. 손으로 파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황경감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다. 천천히 진행합시다. 서두르지 마세요. 만약 아래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긴장했다. 사판자루, 파헤쳐진 흙 한 줌마다 그들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다. 민호는 그 근처에 서서 파헤쳐지는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거의 2시간 후 약 1m 깊이의 땅이 파헤쳐졌을 때 김 씨가 갑자기 멈췄다. 그는 몸을 숙여 흙을 손으로 걷어내더니 소리쳤다. 여기 뭔가 있어요. 파란색 천조각.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황경감은 재빨리 다가가 모두에게 멈추라고 신호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확인했다. 바래고 찢어진 파란색 천조각이 흙 사이로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더 많은 흙을 걷어냈고 그때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말라비틀어진 사람의 팔이 흙 속에 묻혀 있었다.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몇몇은 뒤로 물러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하늘이시여, 정말이었어. 저기 사람이 있었어. 정말이었어. 일주 스님은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앞에 보은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소년이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은행나무 근처에 흙을 껴안으며 무릎을 꿇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찾았어요. 민호의 외침은 공기를 찢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중년 여성인 윤 씨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런, 소년이 진실을 말했어. 그의 아버지가 여기 묻혀 있었구나. 황경감은 작업자들에게 계속 발굴하라고 지시했지만 더 조심스럽게. 점차 한 남자의 온 시신이 드러났다. 파란색 작업복은 찢어졌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뼈는 말랐지만 여전히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전에 대기했던 법의학팀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보호복을 입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분석을 위한 샘플을 채취했다. 일주 스님은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냈구나. 이제 경찰이 나머지를 처리할 거야. 아버지는 평안히 쉴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여기 계셨어요. 몇 시간 후 법의학팀은 샘플 채취를 마쳤다. 황경감은 일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신은 DNA 검사를 위해 보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옥과 민호군의 진술에 근거하면 이는 김진호 씨, 민호군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박 씨, 절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절이 어떻게 사람을 묻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누가 김진호 씨를 은행나무 아래 묻었을까요? 일주 스님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절이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절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다. 그는 황경감에게 돌아섰다. 우리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만약 원통한 일이 있었다면 진실이 밝혀져 고인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찰에게 이 지역을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은행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헤어졌지만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마을 전체, 심지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민호는 일주 스님에 의해 절 안으로 안내되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었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마치 그의 마음이 여전히 은행나무 아래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김진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견으로 모두가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은행나무 아래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금봉사는 마치 어두운 구름에 덮인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흩어졌지만 끊임없이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소문은 마을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다. 김민호 소년의 이상한 꿈에서부터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김진호의 시신까지 찢어진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채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공중에 맴돌고 있었다. 누가 김진호를 은행나무 아래 묻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범죄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 환경감은 조사를 이끄는 경찰관으로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법의학팀이 시신을 검사를 위해 가져간 직후 그는 일주 스님, 도헌 스님, 그리고 김진호가 실종되었을 당시 절에 있었던 몇몇 증인들을 소환했다. 그는 또한 당시 절 공사의 건설업체 사장인 이태성을 찾도록 요청했다. 이태성은 건설 노동자 팀을 직접 관리했고 그 중에는 김진호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태성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는 그날 안에 경찰서에 출두하란 요청을 받았다. 절의 작은 방에서 환경감은 일주 스님과 마주 앉았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경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스님, 김진호 씨가 실종되었을 때 절의 보수공사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또는 김진호 씨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일주 스님은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당시 절은 은행나무 근처의 뒤쪽 구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그들은 낙성식에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김진호의 아내가 절에 와서 남편을 찾았고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그가 그날 공사장에 오지 않았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감은 주의 깊게 기록한 후 도헌 스님에게 눈을 돌렸다. 당시 그는 아직 어린 수행자였다. 스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도헌 스님은 눈썹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경감님, 저는 은행나무 근처 지역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노동자들은 매우 바쁘게 일했고 보통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진호 씨를 보지 못했고 그의 실종 후에는 그에 대한 언급도 듣지 못했습니다. 스님들의 진술은 많은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환경감은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의 열쇠가 건설 노동자들과 이태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태성이 가장 먼저 신문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는 동료에게 현재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이태성을 찾아 그날 경찰서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는 동안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강수연, 이태성의 팀에서 일했던 전 건설 노동자가 김진호의 시신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왔다. 강수연은 이제 40대로 야윈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왔다. 황경감은 그를 맞이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호 씨에 대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모든 세부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초조한 손길로 말했다. 경감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김진호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가 실종된 날 밤 우리 팀은 절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진호 씨가 파란 작업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너지는 돌소리가 크게 들렸고 이태성 사장이 안전을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절마당으로 뛰어나가 기다렸습니다. 그 후 이태성 사장은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김진호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이태성 사장은 그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진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강수연의 진술은 어둠 속의 빛과 같았다.
환경감은 주의 깊게 기록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확실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그 후에 공사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강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 후에 이태성 사장은 팀에게 며칠간 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은행나무 근처 지역은 이미 평탄해져 있었고 땅이 예전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태성 사장이 무언가를 숨긴 것 같아 두렵습니다. 강수연의 진술은 중요한 단서였고 환경감은 즉시 이태성을 소환해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 경찰서에서 이태성이 들어왔다. 그는 긴장된 모습이었다. 약 50세로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시선을 피했다. 환경감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태성 씨, 절 공사 당시 귀하의 팀에서 일했던 김진호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실종된 날 그가 공사장에 오지 않았다고 하셨죠?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네, 맞습니다. 김진호는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일을 그만두었거나 가정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아내가 와서 물었지만 저는 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환경감은 눈썹을 찌푸리며 강수연의 진술이 적힌 노트를 꺼냈다. 이태성 씨는 김진호 씨가 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팀에서 일했던 강수연 씨는 그날 밤 김진호 씨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김진호 씨가 일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귀하가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후 김진호 씨가 사라졌고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수연이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돌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진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하지만 환경감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태성 씨, 김진호 씨의 시신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기아의 팀이 작업하던 곳이죠. 강수연 씨는 그 후 그가 은행나무 주변 지역을 평탄하게 하고 땅을 높였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조사할 것입니다. 이태성은 떨리기 시작했고 손을 꽉 쥐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치 내적 갈등을 겪는 것 같았다. 환경감은 압력을 높였다. 김진호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고아가 되어 할머니와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마침내 이태성은 무너졌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후회로 목이 메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별 하나 없었다. 몇 개의 희미한 손전등과 공사장에 걸린 약한 전구만이 은행나무 근처를 비추고 있었다. 우리 팀 5명의 노동자들은 절의 낙성식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일하고 있었다. 삽으로 흙을 파는 소리,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축축한 흙과 땀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와 섞였다. 김진호, 팀에서 가장 강한 노동자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혼자서 은행나무 근처 기초를 놓기 위해 커다란 돌을 지렛대로 들어올리고 있었다. 저는 근처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4명은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돌을 나르고 있었는데 그곳은 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갑자기 돌이 안에서 금이 가는 듯한 건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수백 킬로그램이 기울더니 김진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짧게 비명을 지르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어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진호야, 진호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전등 빛 아래 그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땅을 적시고 있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생명의 기운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지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가 되었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공사는 며칠 안에 완료될 예정이었고 절과의 계약은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계약, 돈, 그리고 아마도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은행나무와 그 뿌리들이 절 마당에서의 시야를
마치 보호막처럼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이 일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다른 4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쉬자. 절 마당으로 나가서 나를 기다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제가 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용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굴착기를 조종했습니다. 기계의 굉음이 다른 모든 소리를 덮었습니다. 저는 은행나무 아래에 깊은 구덩이를 팠고 뿌리가 그곳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진호의 시신을 그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땅에 남은 피는 삽으로 흙을 덮어 숨겼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저는 더 많은 흙과 돌을 부었고 굴착기로 평탄하게 만들어 이전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팀을 불러 오늘 일이 일찍 끝났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돌아가 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김진호가 은행나무 아래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흙과 뿌리가 그를 덮고 있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김진호의 아들이 마치 신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를 찾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태성의 고백은 조용한 공간에 폭발한 것 같았다. 황경감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군요. 김진호의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저는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기록되어 상부에 보고되었다. 경찰은 다른 팀원들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조사했다. 하지만 이태성이 주모자라는 것은 분명했다. 고백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절 앞에 모여 김진호를 위해 향을 피우고 기도했으며 도시의 이태성의 잔혹함을 저주했다. 이태성의 고백 후 금봉사의 분위기는 다소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이 감돌았다. 김진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끔찍한 사고, 잘못된 결정, 그리고 신성한 은행나무 아래에 묻힌 범죄.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이태성에 대한 분노 외에도 다른 질문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혔다. 어떻게 김민호, 고작 8살의 고아가 아버지가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의 꿈, 불타는 향, 그리고 이상한 확신, 모든 것이 마치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영적인 수수께끼 같았다. 일주 스님은 대웅전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경을 앞줄였다. 그는 40년 넘게 절에서 살면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다. 영험한 기도에서부터 예언적인 꿈까지. 하지만 민호의 이야기는 그를 깊이 생각하게 했다. 그는 마당을 바라보며 은행나무 아래 앉아있는 민호를 지켜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고 시선은 멀리 향해 있었다. 스님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마음속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태성이 자백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향, 꽃,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은행나무 아래에 놓고 김진호의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기도했다. 박할머니, 절에 자주 오는 노파는 은행나무 앞에서 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요. 틀림없이 김진호 씨가 아직 해탈하지 못해서 그 아이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원통하게 헤어져 있었다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일주 스님은 은행나무 바로 아래에서 김진호를 위한 천도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떠난 영혼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민호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도원 스님과 젊은 스님들을 불러 의식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비록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우리는 김진호의 영혼이 평안을 찾고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나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김민호는 절 안의 작은 방으로 초대되었다. 그곳에서 일주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년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네가 아버지를 위해 큰일을 해냈구나. 진실이 밝혀졌고 이태성은 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네 꿈에 대해 좀 더 듣고 싶구나. 어떻게 아버지를 보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다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꽉 쥐었다. 마치 마음속의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를 꿈에서 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형체였지만 저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에처럼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은행나무 아래 서서 땅을 가리키며 민호야,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번 꿈에서 깨어나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젯밤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는데 목소리가 더 명확했어요. 아버지는 오늘 절에 가서 향을 피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평안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일주 스님과 도헌 스님의 얼굴에 당혹감을 가져왔다. 꿈이 아무리 생생해도 바깥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향이 기이하게 타올랐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호의 꿈에 대한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유명한 무당인 조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절에 초대되었다. 조할머니? 날카로운 눈을 가진 노파는 은행나무로 다가가 3번 절을 하고 향 한 묶음을 태웠다. 향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올라 이상한 향기를 퍼뜨렸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행나무는 영적인 에너지가 보이는 곳입니다. 김진호의 영혼은 아직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원한 때문에 그는 꿈에서 아들에게 나타나 그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조할머니의 말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민호의 이야기 뒤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게 했다. 일부 사람들은 은행나무 주변의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름달이 뜬 밤에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린다거나 나무 아래에 흐릿한 형체가 보인다는 것. 그 이야기들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은 절 주변에 그 이미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강화했다. 천도제는 오후에 은행나무를 통과하는 연한 노란빛이 마당에 얼룩을 만들 때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향, 꽃, 그리고 기도를 가져왔다. 일주 스님이 의식을 주관했고 노란 가사는 황혼 속에서 빛났다. 절의 종소리가 공명하며 울렸고 깊은 독경 소리와 어우러졌다. 민호는 스님 옆에 서서 한 묶음의 향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는 않았다. 의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강한 바람이 절 마당을 휩쓸고 은행나무의 잎들을 흔들었다. 제단 위에 놓인 작은 부처상이 갑자기 기울더니 땅에 떨어져 2 조각으로 깨졌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일부는 두려워했다. 하지만 조할머니는 그 근처에 서서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김진호의 영혼이 해방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일주 스님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마치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은행나무로 다가 새로 평평해진 땅 위에 향을 놓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아무도 감히 이 신성한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윤씨, 절에 자주 오는 중년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 아이는 너무 강해요. 그의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천도제 후 민호는 일주 스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절에 머물렀다. 소녀는 말이 적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 스님은 민호 옆에 앉아 물었다. 마음이 가벼워졌니? 이제 내 아버지는 평안하단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제 슬프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그리워요. 어머니도요. 민호의 말은 스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잃은 상처가 항상 소년의 마음에 남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 어리지만 많은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단다. 네가 원한다면 이 절이 내 집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단다. 마을 사람들은 영적인 요소에 대해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민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부모를 잃은 소년이 꿈에 이끌려 아버지의 억울함을 불고 묻혀 있던 범죄를 밝혀낸 것이다. 은행나무는 이제 신비로운 장소에서 진실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성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고 민호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완벽한 결말을 바라고 있었다. 영적인 진실이 억울함을 밝혀냈지만 소년의 미래와 금봉사의 앞길은 여전히 남아있는 여정이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열린 천도제 이후 금봉사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민호 소년과 은행나무 아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나무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의와 진실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김진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이야기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결말이 필요했다. 이는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특히 민호와 범죄를 저지른 이태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천도제 일주일 후 법의학팀의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황경감은 절을 방문해 일주 스님과 민호를 작은 방에서 만났다. 그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무겁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를 민호군의 DNA와 비교한 결과 확실히 김진호 씨, 민호군의 아버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양손을 꽉 쥐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비록 그가 꿈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을 듣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일주 스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냈단다. 이제 그분은 억울함이 풀렸으니 그분의 영혼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할머니를 돌보고 싶어요. 민호의 말은 황경감과 스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8살의 아이가 부모를 모두 잃고도 이렇게 강인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니.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태성은 이미 체포되어 있었고 사건은 재판을 위해 준비 중이었다. 한편 이태성은 자백 이후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다. 한때 야망에 차 있던 건설업자는 이제 그림자에 불과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잠 못 이루어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자백은 비밀을 간직한 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켰지만 다른 형벌, 즉 양심의 가책을 가져왔다. 매일 밤 이태성은 잠들지 못했다. 돌 아래 누워 피를 흘리는 김진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꿈에서 김진호의 부름을 들었다. 깊은 목소리로 왜 나를 거기 묻었나? 왜 내 아내와 아들이 고통받게 했나? 이태성은 놀라 깨어나 땀에 흠뻑 젖어 차가운 감방에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이태성의 재판은 얼마 후에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밖에서 판결을 기다렸다. 이태성은 피고인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 검사는 그의 죄목을 낭독했다. 범죄 은폐, 김진호의 사망을 초래한 공사장 관리 부주의, 시신 은폐 등이었다. 강수연의 증언, 다른 노동자들의 증언,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이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다만 김진호의 가족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년이 은행나무 밑에 향을 피우려 절에 들어가다 한 소년이 절에 들어와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 향 한 자루만 피우길 원했다. 10분 후 온 절이 흔들렸다. 은빛 달빛이 강원도의 작은 마을 위로 떠있던 그날 밤, 새아이의 약한 울음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깨웠습니다. 막 태어난 새 쌍둥이는 마을 중심부에 버려졌습니다. 오직 그들의 피부색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들의 검은 피부는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18년 후에 벌어진 일은 온 마을, 아니 온 나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김준호와 박소연은 새쌍둥이를 품에 안는 짧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준호가 아이들의 피부색을 보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와 소연보다 훨씬 어두운 피부.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나를 닮지 않았지?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자신의 피와 살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의심스러운 눈빛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그녀의 말은 막혔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험담이 이 작은 가족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누구의 아이길래 피부가 저렇게 검지? 소연이가 바람을 피웠나 보네. 그런 말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연에 대한 사랑과 마음속 깊이 박힌 의심 사이에서 결국 자신과 마을의 압력 아래 그들은 새 아이를 사찰 앞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작은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떠났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고 짙은 안개를 뚫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단지 준호와 소연의 비극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압력이 사람들을 가슴 아픈 결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식을 포기한 시골의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씨 아주머니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논두렁에 두고 왔고 이씨 아저씨는 이웃의 헛소문 때문에 아내를 버렸습니다. 준호와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진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등 뒤의 속삭임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명예가 때로는 사랑보다도 무거운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 새 아이들, 검은 피부를 가진 작은 생명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편견을 극복할 용기가 부족해서 버려졌습니다. 저는 만약 준호와 소연이 아이들을 지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마을의 압력이 여전히 그들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을까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이유입니다. 함께 피부색 때문에 버려진 이 비극에서 새쌍둥이가 어떤 여정을 거쳐 자신을 찾아갔는지, 어떻게 자라났는지, 세상과 어떻게 마주했는지, 그리고 18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 한국을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들으면 여러분은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힘, 모든 편견을 극복하는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판단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이 시골 비극과 연결된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쌍둥이의 운명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이야기의 다음 부분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강원도 시골 마을의 하늘에 떠있는 달빛 아래 스님지혜는 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낡은 샌들이 축축한 땅 위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놓인 대나무 바구니에서 들려오는 약한 울음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새 작은 아기가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검은 피부는 희미한 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꼭 감겨 있었고 작은 손가락은 따뜻함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지혜는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명씩 안아 올리며 절의 어린 스님들에게 불러주던 부드러운 자장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민우, 서연, 행복이라고 지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인생이 버려짐의 어둠으로 시작되었지만 빛,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이 가져올 기쁨에 대한 희망을 담아서 하지만 스님 지혜는 그들을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절은 매일 쌀 한두 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위한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그녀는 도시에 사는 최태윤과 이하은 부부와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15년 동안 기적을 기다려온 불임 부부였습니다. 스님 지혜가 새 아이를 데려와 그들의 팔에 한 명씩 안겨주었을 때 하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마른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행복이를 가슴에 꼭 안고 작은 숨결이 가슴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윤은 옆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의 눈은 빈 세월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빛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검은 피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살펴볼 차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은 민우, 서연,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태윤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마당에 데리고 나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어린 시절 시골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은은 옷을 만들고 한국의 풍미가 가득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매운 생선찌개의 향기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새 아이는 웃음소리, 주저함 없는 사랑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 가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태윤의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면 뭐하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커서 다 떠나버릴 거야.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희를 닮은 아이를 찾지 않았어? 피부가 저렇게 검은데 누가 내 아이라고 믿겠어? 태윤은 그저 가볍게 웃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들이야. 내가 키우는데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하은은 침묵했지만 서연의 손을 꽉 잡아 가혹한 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옆마을의 박씨 아주머니는 길가에 버려진 고아를 입양했고 현씨 아저씨는 태풍 후 부모를 잃은 두 자매를 돌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편견을 넘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한국 문화에 우리는 서로를 보살핀다는 가치를 상기시켰습니다. 서로에게 조건 없이 주는 그 정. 태윤과 하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민우, 서연, 행복에게 단지 집만 준 것이 아니라 피부색이나 혈연에 상관없이 가족 간의 유대는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도 주었습니다. 저는 그 확고한 믿음이 친척들의 의심스러운 눈길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애 그렇게 힘들게 키우니? 라고 물을 때마다 태윤은 그저 대답했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해. 그들은 내 아이들이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우는 밝은 눈과 부드러운 미소로 자랐습니다. 그는 종종 집 근처 강가에 앉아 하늘을 나는 연들을 스케치북에 그리곤 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서연은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빌려와서 매일 밤 행복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서연의 맑은 목소리가 선녀들과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행복은 옆에 누워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해줄 도깨비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서연은 웃으며 여동생을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엄마 아빠야. 그 순진한 말들은 세 남매가 서로를 위로하고 피부색이나 출신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이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밖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지만요. 한 번은 먼 친척이 놀러와서 민우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피부가 너무 검은데 우리 집안에 옛날에 누구를 닮았나 봐. 태윤은 그 말을 듣고 그저 조용히 차를 따랐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아이를 무심한 말로부터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잡고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닮았어요. 온순한 성격이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이 단지 입양아가 아니라 가족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라는 확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가족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마을의 김씨 할아버지는 시장에 버려진 소년을 입양했고 이 동네의 이씨 아주머니는 길 잃은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장벽을 넘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혈연관계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으로, 용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태윤과 하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민우, 서연, 행복에게 단지 집만 준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 겁내거나 의심할 필요 없이 자신이 될 수 있는 곳도 주었습니다. 여름 저녁, 매미 소리가 나무 위에서 시끄럽게 울릴 때, 새남매는 종종 현관에 앉아 태윤이 젊었을 때 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강과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이 듣는 것을 볼 때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때때로 그는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어디에 가고 싶니?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그리고 싶어요. 서연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행복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달리고 싶어요. 태윤은 웃으며 각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계속 꿈꾸렴.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하은은 옆에 앉아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 스웨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부드러웠고 마치 그 순간들을 모두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꿈들이 비록 작지만 새 남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외부 세계가 아무리 가혹해도 이 집에서는 항상 사랑받고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의 성장 이야기는 단지 입양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을 넘어선 사랑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이 인생의 부서진 조각들 사이에서 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태윤, 하은, 그리고 오래전에 절 앞에 버려진 새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이 도시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른 아침 햇살이 진달래 나무를 통해 빛나며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학교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새 남매에게 그 첫날들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민우는 나무 뒤에 서서 손에는 책가방을 꽉 쥐고 반 친구들이 가리키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내 피부가 왜 그렇게 검지? 내 부모님은 하얗잖아. 소녀는 고개를 숙였고 이제 그의 밝은 눈은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달랐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강인한 소녀는 한 친구가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을 때 넌 입양하지?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네. 서연은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엄마를 성격으로 닮았어. 얼굴이 닮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돌아설 때 그녀의 입술은 꽉 다물었고 손은 연필을 떨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행복은 가장 활발한 아이는 조롱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놀렸습니다. 행복이는 까맣네. 진돗개 같을걸. 행복은 달려가 주동자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말해봐. 때릴 거야. 그녀는 거기 서서 가슴이 오르내리고 눈은 빨갛게 변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만 달려와 말렸고 행복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장난이야. 하지만 행복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마치 두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했습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질문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요.
집에서 새남매는 태윤과 하은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은 학교 마당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한몫했습니다. 태윤이 새아이를 시장에 데려갈 때마다 생선 가게와 채소 가게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입양아인가? 아니면 사생아인가? 키우기 고생이겠네. 어떤 사람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하은이 두부를 살 때 그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은 씨, 그 아이들 키우면 커서 다 떠날 텐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하은은 그저 가볍게 웃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는 진할지 몰라도 정이 더 진해요. 제 아이들이니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돌아설 때 그녀의 손은 채소 봉지를 꽉 쥐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습니다. 태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저 민우, 서연, 행복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마치 이 아이들은 내 아이다. 누구도 의심할 권리가 없다고 온 세상에 말하려는 듯이. 저는 한국에서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낯선 사람들의 품에서 자라나지만 오히려 주변 커뮤니티로부터 의심의 눈길을 받는 경우. 아래 동네의 철수는 박쥐라고 불렸습니다. 단지 그의 어머니가 쓰레기장에서 그를 데려왔기 때문에. 옆 마을의 미란이는 누구도 그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편견은 때때로 그렇게 가혹합니다. 사람들은 닮음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틀에 맞추고 싶어 합니다. 가족은 얼굴이나 모습이 서로 닮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 압력이 외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워온 방식에서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우, 서연, 행복은 태윤과 하은과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족 안의 사랑은 어떤 유대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민우가 집에 돌아와 눈이 빨갛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소녀는 식탁에 앉아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랑 다른가요? 하은은 채소 썰던 것을 멈추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품에 안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얼굴만 다를 뿐이야. 하지만 엄마의 마음과 내 마음은 같단다. 알겠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마치 그 대답이 그의 마음속 의심을 충분히 달래주지 못한 것처럼.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윤에게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제가 아빠의 딸이 아니래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은 낡은 자전거를 고치던 것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바뀌지 않아. 아빠를 믿니? 서연은 웃으며 세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곳에서 그 말들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림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달려와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엄마의 품에 안겨 피난처를 찾는 것처럼. 저는 세 남매의 단결이 그들이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 태윤과 하은이 잠든 후 민우, 서연, 행복은 종종 함께 앉아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우는 그림을 그리고 서연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행복은 낡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밖의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여전히 형제자매야. 저는 한국에서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씨 할머니 손에서 자란 6자매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아비 없고 어미 없는 애들이라고 놀림받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저는 민우, 서연,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태윤과 하은의 사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며 날카로운 말들과 눈빛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편견은 어린 시절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가 더 자라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질문들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어디서 왔길래 피부가 그렇게 검지? 내 부모님이 너를 어디서 주워왔어? 민우는 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교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스케치북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서연은 질문받을 때마다 반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감이 점점 갉아먹히는 것처럼. 행복은 여전히 고집이 셌지만 한 번은 집에 돌아와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학교가 싫어요. 그 애들이 싫어요. 하은은 달려와 행복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 딸. 행복은 목이 메였습니다. 걔들이 절 사생하래요. 제가 엄마 딸이 아니래요. 하은은 행복을 덕꽉 안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는 엄마 딸이야. 엄마가 마음으로 낳은 거야. 알겠니? 행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단지 행복의 고통만이 아니라 세 남매 모두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그들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모의 손에서 자랐지만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한 번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민우, 서연, 행복에게서도 봅니다. 그들은 단지 편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공허함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태윤과 하은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요. 민우는 집 근처 강가에 더 자주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며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행복은 강인해 보였지만 종종 혼자 나무 밑에 앉아 멀리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편견이 때로는 단지 말이 아니라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우, 서연, 행복 같은 아이들이 더 빨리 자라게 하고 어린 시절에는 가지지 말아야 할 질문들과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가족의 사랑, 세 남매의 단결이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패였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그림을 하나 더 그릴 때마다, 서연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줄 때마다, 행복이 더 크게 웃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서로가 있고 진정한 가족이 있다고. 저는 태윤이 하은에게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아이들이 굳건하게 서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민우, 서연, 행복이 그것을 배웠다고 믿습니다. 단지 양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편견으로 가득한 날들을 함께 걸으며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민우, 서연, 행복이 18살이 되었을 때 이른 가을 햇살이 강가의 나무들 사이로 비추었습니다. 그들이 자주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던 그곳에서 이제 그 질문들은 마음속 흐릿한 그림자가 아니라 그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타오르는 불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밝은 눈과 검은 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뒤에 앉아있는 서연과 행복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해. 단 한 번이라도 이유를 알기 위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은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기록해온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아무리 아플지라도. 행복은 한때 놀림을 받을 때 온 세상을 향해 소리치던 소녀는 이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지만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 없어. 하지만 대답은 필요해.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조용한 맹세처럼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생모와 생부를 찾을 것입니다.
18년 전에 그들을 버린 뿌리를 찾을 것입니다. 태윤과 하은은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태윤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고 거칠어진 손은 민우가 말할 때 떨렸습니다. 아빠,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서 저희를 낳은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그는 침묵했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지만 곧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라면 돈마. 하은은 옆에 서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행복을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무엇을 찾든 엄마는 여전히 너희 엄마야. 기억해.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여정이 오래된 상처를 파헤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몇 안 되는 단서로 시작했습니다. 스님지혜가 18년 전 대나무 바구니에 넣어둔 쪽지에는 마을 이름과 김준호와 박소연, 용서해주세요 라는 글거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쪽지를 들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마치 그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아파오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서연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태윤의 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그 여행은 안개 낀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버스가 흙길 옆에 멈추었을 때 세 남매는 내렸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나무 그늘 아래 웅크린 낮은 집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부엌에서 나는 연기 냄새.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연은 행복의 손을 잡았고 행복은 마치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된 것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현관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준호 씨와 박소연 씨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흐릿한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준호와 소연이 이혼했어. 준호는 마을 끝에 살고 소연이는 언덕 위로 갔지.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길래 그들을 찾니? 민우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자녀입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고 부채를 든 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할머니가 더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음속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은 길끝에 있었고 낡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제 40대가 넘은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는 세 남매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민우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입니다. 이쪽은 서연, 행복이에요.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준호는 마치 가슴에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았고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왜 날 찾아왔지? 서연이 다가갔고 그녀의 눈은 빨갛게 변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왜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는지 알아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고 흐릿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난 두려웠다. 마을 사람들이 웃을까봐, 체면을 잃을까봐 너희 피부가 검었어. 난 이해하지 못했어. 너희 어머니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지. 그는 멈추었고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하지만 너희를 지킬 용기가 없었어. 행복은 그곳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자식을 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행복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마침내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약함이 단지 개인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한국 농촌 문화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와 평판이 때로는 가족보다 무거운 곳에서. 저는 시골에서 체면 때문에 자식을 버린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래 마을의 팔씨 할아버지는 그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혈 아이를 버렸고, 이 마을의 연씨 아주머니는 남편의 의심이 두려워 아이를 절에 두고 왔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면하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불한 대가는 18년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세 남매는 소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혼자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 작고 낡은 집, 주변은 말라버린 논.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여의었고 눈은 깊게 패였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을 보자 그녀는 얼어붙었고 가슴을 잡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것처럼. 아이들.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눈을 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18년 전에 저희를 버렸어요. 저희는 왜 그랬는지 묻기 위해 왔습니다. 소연은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가 강하지 못했어. 엄마는 너희를 지키고 싶었지만 준호가 허락하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이 욕할까봐, 내가 바람 피웠다고 말할까봐 두려웠어. 그녀는 얼굴을 감쌌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약했어. 미안해. 서연이 다가갔고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소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소문보다 저희를 선택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빨갛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알아. 엄마가 틀렸어. 매일 너희가 그리웠어. 하지만 행복은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워도 찾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격이 없어요. 저는 소연의 고통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18년의 버림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문화적 압력은 때로 여성에게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소연과 같은 어머니들을 봤습니다. 옆 마을의 메이씨 아주머니는 남편의 매와 마을의 험담이 두려워 아이를 절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단지 약할 뿐만 아니라 침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새 아이가 대답 없는 질문의 어둠 속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민우는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침착하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사과가 필요 없어요. 저희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소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피부색 때문에 저희를 버렸지만 저희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았어요. 행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나무 아래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만남이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남매가 과거와 마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유가 필요 없고 피부색이나 혈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태윤의 말이 떠오릅니다. 가족은 마음이 돌아오는 곳이다. 그리고 민우, 서연, 행복에게 그들의 가족은 준호와 소연이 아니라 태윤과 하은입니다. 새남매는 소연의 집 앞에 한동안 서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들의 곱고 결연한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수치도 아니라는 진실, 자신들의 자부심이라는 진실. 저는 그 여정이 단지 생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과 편견 때문에 그들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태윤과 하은에게서 새남매의 단결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은 마을에서 새남매가 나올 때 붉은 석양 아래에서 붉은 흙길 위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준호와 소연을 만난 후 그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픈 울림이 있었지만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고 서연은 행복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18년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처럼 그들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윤과 하은에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흔들리는 등잔불이 매일 밤 그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태윤은 현관에 서 있었고 나이든 눈은 새 자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민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소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은은 달려나와 눈물을 뺨에 흘리며 서연과 행복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네. 엄마가 계속 기다렸어. 그 순간에는 화려한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따뜻함, 단순하지만 깊은 가족의 유대만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희의 진짜 가족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누구도 필요 없어요. 행복은 하은을 꽉 안았고 한때 온 세상을 향해 소리치던 강인한 소녀의 입술에 드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때부터 세 남매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민우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선율은 작은 무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각 음표는 그들의 이야기,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펜은 날카롭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삶에 대해 글을 썼고 마치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습니다. 행복은 달리기 경기장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발은 바람처럼 빨랐고 그녀는 도 육상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시상대에 설 때마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그녀가 단지 이기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달리는 것임을 증명하려는 듯이 그들은 준호와 소연의 혈통 덕분이 아니라 태윤과 하은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자라서 빛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가족이 혈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마음이 속한 곳입니다.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사랑받는 곳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가족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마을의 용씨 가족은 홍수 후 고아가 된 두 아이를 입양했고 옆 마을의 나씨 할머니는 다리 옆에 버려진 소년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태윤과 하은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시간, 차가운 비 속의 포옹, 소박하지만 웃음으로 가득한 식사로 만들어진 가족의 유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민우가 강가에 앉아 그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가족이 당신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사람들이 알도록 음악을 작곡하고 싶어요. 서연은 첫 기사를 완성했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희처럼 외로움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행복, 그 소녀는 메달에 대해 물었을 때 크게 웃었습니다. 언니, 저는 어릴 때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달려요. 제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것을, 제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 단순한 말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게 가족의 힘이 피부색이나 혈연이 아니라 모든 폭풍을 함께 견디는 방식에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편견과 버려짐의 고통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밝히는 불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가족을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돌아갈 곳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는 상처가 줄어들고 밤에 혼자 흘리는 눈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우가 피아노 옆에 앉고 서연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글을 쓰고 행복이 경기장을 달릴 때 그들은 더 이상 절 앞에 버려진 새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인한 사람들, 태윤과 하은의 자랑, 사랑이 모든 균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증거, 부서진 조각에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나의 사색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민우, 서연, 행복은 선택했고 그들은 찾았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마음속 가족은 무엇인가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이 당신과 같은 피를 나누든 아니든 무엇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소속감을 느끼게 하나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 서연, 행복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족의 힘을 전파하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질 것입니다.